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전산응용 기회도 기능사 본체, 저희가 표면 거칠기까지 저번에 기입을 했었죠. 저번이라고 해도 이거 한참 전일 거예요. 아마 이제 이 표면 거칠 끝나고 제가 이제 기아 공차에 대한 설명을 케이스 뷰에 나와 있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고 영상을 찍었었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기아 공차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동률전자장치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자, 일단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제도 이론 쪽에 올려놓은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아 공차에 대한 내용을. 이게 좀 여러분들이 보기 부담 가실 수는 있어요. 총 38편을 찍었고요. 제가 세보니까 다 끝나고. 그리고 이게 거의 한 편당 시간이, 물론 짧은 건 30분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그래서 다 1시간이라고 치면 총 38시간을 보셔야 돼요. 다 끝까지 다 보려면. 근데 원래 이 기아공차라는 내용이 그 정도 학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8시간.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38시간짜리 학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 얼마 만에 배우시나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했지만 38시간이면, 웬만한 특강 한 달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한 달치보다도 많아요. 대부분 특강 한 달이면 30시간 치거든요. 그러면 30시간 동안 뭐 자격증 코스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특강 뭐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거기서 38시간을 기아공차로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수업시간이 모자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이 38시간짜리를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거의 하루의 얘기 다 끝날 거예요. 하루의 얘기가 다 끝나는 수준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딱 얘기한다. 그래서 솔직히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한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적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엉터리로 배워요. 기아공차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출판된 교재들까지도 깡그리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기아공차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아공차의 현실이기도 하고, 뭐 이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막 무슨 공고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공고 교재니까 맞는 거 아니까. 공고 교재를 작성한 사람이 그 시중에 있는 서적 작성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작성을 했어요. 뭐 공고 교재라고 해서 맞다고 절대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기아공차는 이제 제 영상 그럼 38차시는 다 맞냐? 그것도 제가 해석한 거예요. 해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8시간짜리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KS 규격. 이걸 보셔야 돼요. 원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 보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야, 너 쥐뿔도 모르면서 이걸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알려주시면 돼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게 이제 맞는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정정 영상을 다시 찍을 거고. 어찌됐든 기아공차는 뭐 제 38차시 그 영상, 38개의 그 영상을 안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꼭 보셔야 되는 건 KS 규격입니다. KS 규격은 반드시 보세요. 그 규격을 다 보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든 보셔야 돼요. 기아공차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기아공차가 나오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중에 있는 서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 현존하고 있는 학원 강사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우지 마세요. 절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기 전에 반드시 기아공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제 학습을 미리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영상들을 다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봤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내용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기아 공차가 나오게 되면 기아 공차를 이제 기호를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칭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붙여주는 기아 공차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아 공차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데이텀이라는 게 있죠. 데이텀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말하면 데이텀 표시자라고 해요. 데이텀 표시자. 그래서 데이텀 표시자 생긴 거는 제가 예전에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형을 갖고 있는 지시선인데, 이제 삼각형이 빈 거를 써도 되고 속이 꽉 차 있는 걸 써도 되는데, 국내에서 작성할 때 이 빈 거를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규격상에는 둘 다 가능해요. 여기 삼각형 비어 있는 거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쓸 때는 삼각형이 채워져 있는 걸 주로 씁니다.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데이텀 프레임이 존재를 하고 딱 달려 있고, 데이텀 프레임에 이제 데이텀 이름은 데이텀 형체의 문자라고 돼 있죠. 이건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데이텀이 태어난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애는 A, 두 번째 태어난 애는 다음 B, 그다음에 세 번째 태어난 애는 C, 그리고 이제 A, B, C에서 Z까지 다 썼다. 그런데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AA, A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도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도면은 아니고는 없겠죠. 근데 이 문자에서도 좀 사용이 규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저 문자 중에서 이제 I, O 이런 것들 혼돈의 여지가 있죠. I는 뭐 숫자 1이라든가 뭐 그런 거랑 혼돈의 여지 있고, O 같은 경우는 숫자 0하고 혼돈의 여지가 있고, 이런 혼동의 여지 있는 문자들은 건너뛰고 쓴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제가 데이텀 설명하는 데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어디 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데이텀 형체의 기호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텀 표시자 또는 이제 데이텀 표적 기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뭐냐면 기아 공차 프레임, 공차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명칭은 기아 명세 지시자, 지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요 뒤에 거.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방향 형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뒤에 쓰이는 기능은 이제 교차평면 지시라든가 자세평면 지시라든가 방향 지시라든가 집합평면 지시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질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기호는 아마 이제 국내에서 기아 공차를 이제 케이스 규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학원 강사님들 저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작성하신 분들 저거 있는지 몰라요. 엉터리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죠. 지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기아 공차까지. 이제 요게 이제 기아 공차 프레임이라고 하죠. 요 사각 테두리를 기아 공차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지시선이 붙은 형태로 이제 기아 명세 지시자, 기아 공차 지시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38개 영상 중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저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저거 작성하는 작성법도 이제 캐드에서 아셔야겠죠. 물론 이 작성법도 제가 이제 캐드 기본 기능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작성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을 거긴 해요. 지금 영상은 이제 그걸 되짚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 지시선은 이제 지시선 작성해주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여기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아공차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톨이라는 명령, 그래서 TOL 해가지고 톨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기아공차 상자를 띄워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작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퀵리더를 이용하는 방법, 큐리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리더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이 퀵리더를 써서
리더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이제 리더를 가지고 작성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더는 이제 리더가 아니라 퀵리더로 작성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에리가 이제 우리가 퀵리더 단축키죠. 에리 해가지고 엔터 쳐주면 이제 지시선을 작성할 수 있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부착하고 싶은 데다가 클릭을 하고 쭉 빼서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꺾어서 선을 한번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글자 작성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글자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다가 이제 공차 프레임을 붙여야 되니까 엔터 하면 이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ESC하고 종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작성 안 하고 그냥 요 지선만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끝내버리고 요 뒤에 붙는 걸 뭘로 붙여요? TOL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데이텀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데이텀 식별자에다가 데이텀 명칭 뭐 A다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사각 박스가 나오는데, 이제 얘를 붙여주는 거고, 얘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텀을 붙일 때는 이렇게 꺾인 형태를 잘 안 써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규격 가보시면 꺾인 형태로 나오는 게 이렇게 아예 없진 않나? 좀 꺾인 형태로 나오는 게 조금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수평 수직으로 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보면 간혹 가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여기서 여기가 중간점이 안 잡혀가지고 이걸 이제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저 앞쪽 중간점이 안 잡혀요. 요렇게 해주는데, 요렇게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학원 강사님한테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 말하기 상당히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텀을 붙일 때는 그냥 에리하고 그냥 직으로 뽑아요. 직으로만 뽑아요. 이렇게 직으로 뽑든, 그리고 ESC 하든, 아니면 수평하게 직으로 뽑아서 ESC를 하든. 그래서 이걸 붙여줘도 이렇게 붙여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붙여주든가, 이렇게밖에 안 써요. 이 방식은 쓰는 케이스가 없다. 이게 케이스 규격에도 저렇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데이텀 표시자라고 하면 이게 화살촉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바꿔주는 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주면 특성창에서 이제 화살표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면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일반적으로 채우기, 요거는 이제 비어있는 거, 채우기를 이렇게 딱 선택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텀 표시자를 이제 퀵리더로 작성을 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퀵리더로 작성하는 방식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퀵리더도 지시선을 그리고 바로 공차를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해주려면 설정으로 가야 돼요. 설정.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 쳐가지고 설정으로 들어오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거 거의 대부분 이제 요 제일 뒤에 지시선 및 화살표. 아이고. 뭐니? 부착이 없네요. 부착이. 잠깐만요. 제가 그때 이걸 바꿔 나서 그러네. 이제 여러 줄 문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 부착해서 이제 맨날행의 밑줄 요거 해주러 왔었는데, 이게 아니라 주석에서 여기 공차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개 항목 중에 공차라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바로 얘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해준 다음에 작성하고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제 해주면 요렇게 바로, 이게 내가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쓰지 않았는데 바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텀이 A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퀵리더를 그냥 지시선을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못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특수한 이제 어떤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부분에 대한 이제 명기를 해줄 때 지시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저걸 세팅을 하면 다음번에 에리를 해가지고 이걸 해보면 또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지시선을 쓰겠다라고 하면 에리를 하고 엔터를 쳐서 또 한번 엔터를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를 다시 여러 줄 문자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 공차랑 일반적인 지시선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계속 설정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식으로 잘 안 써요. 바로 붙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퀵리더를 쓸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시선 따로 그리고 톨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요. 정확한 명칭은 톨러런스죠.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공차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데이텀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고 이제 리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LEAD 리더의 단축키는 LEAD니까 리드까지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리더를 사용해서 작성을 할 때는 지시선 작성하는 거 땅 찍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꺾어줄 거면 꺾어주고 꺾어주지 않을 거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주석 문자의 첫 번째 행을 입력하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옵션이라는 게 기본 옵션으로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옵션으로 넘어가고 이 옵션에서 키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텀 시플자가 만약에 A다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리더를 쓰든 아니면 퀵리더를 쓰든 바로 저렇게 이제 지선 명령에서 기하공차 프레임 또는 데이텀 프레임이 바로 부착될 수 있는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지시선의 속성은 뭐냐면 수평 전개예요. 항상 수평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데이텀 쓸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얘를 이제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따라와요. 이걸 피지를 못해요. 피지를. 이걸 피려면 R로 해가지고 회전축으로 90도를 돌려야 돼요. 그럼 글자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저렇게 안 써요. 여기서 RO. 그리고 얘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텀을 작성을 할 때는 리더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데이텀 저 프레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텀 표시자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퀵리더를 이용해서 지시선을 따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톨러런스 명령을 통해 가지고 데이텀 프레임을 작성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제가 그렇게 권장한다는 거지 뭐 그 외에 제가 알려드린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건 저렇게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톨러런스 저 기하공차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텀 표시자고 기하공차 명세 지시자를 이제 붙여줄 때 그때는 똑같이 퀵리더를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지울게요. 퀵리더를 쓰게 되면 L이 해가지고 이제 땅 찍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수평하게 꺾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평 형태로 쭉 프레임의 내용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얘를 수직 형태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수평 형태로 꺾는데 수평 형태 적절히 이제 빼가지고 클릭을 하고 이제 ESC 그 다음에 TOL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적절히 원하는 이제 공차 기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공차 값, 공차 역이죠. 뭐 0.01이다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텀이 A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죠. 그리고 확인.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딱 내려놓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퀵리더로 작성하는 방식. 요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퀵리더를 할 때도 L이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세팅 가서 공차 이걸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이유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되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지시선을 쓸 때 불편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경우 퀵리더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따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지시선은 퀵리더로 쓰고 요 기하공차 프레임은 퀵리더가 아니라 그냥 LEAD 리더를 가지고 작성해주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찍고 얘는 수평하게 빼고 싶으면은 수평하게 선을 찍어줄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 수직하게 한 다음에 그냥 엔터예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수평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주석 문자 첫 번째 행 입력해서 옵션 나왔죠. 옵션 나왔으면 엔터 치고 요 옵션에서 공차 T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프레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0.01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바로 이렇게 붙죠. 이제 단점은 이게 꺾여요. 네, 기본적으로 지지선에서 단점이죠. 이게 위치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찍은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찍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위치가 이제 요 포인트가 요 기아공차 프레임 앞쪽 포인트가 딱 맞춰져요. 그래서 얘는 저는 작업할 때 한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빼줘요. 무브로 빼고 이렇게 되면 여기 길이가 얘 같은 경우는 제 지시선을 작성할 때 내가 얘를 이만큼 작성을 하든 뭐 이만큼 작성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작성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꼬다리의 길이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LEAD 그래서 땅 찍고 무조건 수평하게 꺾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5mm 한번 꺾을게요. 꺾어서 작성을 하고 꺾어서 작성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엔터를 치고 여기서 옵션 간 다음에 T 그래서 이제 다시 0.01 데이터 A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예학 아까 작성한 애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 작성한 애는 얘가 틀어졌잖아요. 딱 작성 끝나자마자 앞으로 퉁 하고 튕겨 나갔는데 얘는 안 튕겨 나가죠. 안 튕겨 나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시선을 작성할 때 제가 이 첫 번째 선을 긋고 수평하게 전개되면 두 번째 선을 그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아공차는 예외예요. 기아공차를 작성을 할 때는 두 번째 선까지 그리세요. 그려야지 이제 얘가 이제 자세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얘를 잡아서 움직였을 때 이 선의 길이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쓰는 거지. 제가 옛날에 쓸 때는 무조건 퀵리더로 했어요. 퀵리더라고 톨 명령을 따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데이텀 같은 경우는 지시선 같은 경우는 이제 퀵리더 쓰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톨러런스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기아공차는 그냥 리더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요새 제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쓸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 자유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아공차의 기능 제가 이제 명령어 설명할 때 설명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인 게 지금 여기 보면 정사각으로 안 나오죠. 그리고 요 프레임이 정사각으로 안 나와요. 이게 불만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ISO 규격에 요 기호의 크기랑 요 박스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해서 박스가 크기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가 뭔가 좀 그 규격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지 편한 대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기호가 달라지면 크기가 다 달라져요. 여기다 놓으면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저 칸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병렬로 이제 두 개를 나열할 때는 이게 앞에가 딱 맞는 게 좋거든요. 딱 맞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일부 대학 교수님들, 대학에서 교수님인지 아니면 강사님인지 요런 이제 디테일링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전산환경지휘도 기능사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키냐? 그려라. 일일이. 지금 요건 딱 정사각형 나오죠. 제가 일일이 그린 거거든요. 그려라. 이렇게 시켜요. 그려라고 시키는데, 물론, 그럼 이제 저는 그걸 옹호하느냐, 그런 이제 교수님들을, 아니면 또는 강사님들을 옹호하진 않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국 적어가지고 하는 건 실무예요. 그러면은 이게 칸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기아공차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 앞에 게 정사각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그냥 기능으로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지. 굳이 그걸 다 수작업으로 핸들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기능으로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살짝 되돌아본 거는 이제 요 기아용차,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제 기아용차 저거 이제 작성하는 요령 CAD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방식은 이제 데이텀 같은 경우는 퀵리더를 통해서 지시선을 그리고 톨러런스 명령을 통해서 데이텀 프레임을 작성을 해서 붙여주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공차 명세 지시자 같은 경우는 리더를 통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참고해서 앞으로의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아공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아마 설명을 학원에서 듣는 거,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학원에서 대부분 설명하는 위치공차. 위치공차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위치도, 그 다음에 동심도, 또는 동축도, 동심도, 동축도, 그 다음에 대칭도. 요 세 개의 설명은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잘못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그리고 특히 교재에 설명할 때는 얘네들이 위치만을 지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는 위치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치하고 자세를 동시에 지시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그 종류들에 대해서 딱 대략적으로 이제 어떨 때 쓰인다라고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기아공차의 종류를 알고 나서 이제 문제에 적용할 때 첫 번째 문제는 어디다가 기아공차를 붙여야 돼. 붙이는 곳이 있고 안 붙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죠. 자, 그럼 이제 기아공차를 안 붙인 곳은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해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냐. 즉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면에다 기아공차를 안 붙였다 그러면 이 면이 한 45도, 아이고 잘못,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로테이트를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40, 이렇게 기울어서 작성돼도 상관없는 거냐?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아공차를 붙이지 않은 데는 기아공차에 기아공차에 일반공차가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공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차 범주 내에서의 정밀도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울기가 막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얘랑 꼭 직각이 아니어도 된다. 기울기가 45도 기울어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반 공차 범주면은 못해도 0.5mm 각도가, 직각도가 0.5mm, 0.5도 이내는 들어올 거예요. 0.5도. 물론 이제 우리가 기아공차는 이제 각도로 명기되진 않아요. 또 그 각도가 가지고 있는 길이로 환산해서 그만큼 기울었을 때 길이가 얼마만큼 편차가 발생하느냐 그 길이로 환산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이제 각도로 치면은 0.5도 미만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아공차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직각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면에서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방향성들, 그런 것들은 유지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도가 아주 이제 미세하게 정밀하진 않다. 죄송해요.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아공차 지시자를 붙여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런 이제 자세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우 정밀한 수준까지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결국은 조립도를 봐야 돼요. 조립도를 보고 내가 이제 어떤 면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면이다. 이게 리브에 있는 끝단이잖아요. 이 면이 기아공차가 정의돼야 될 정도로 정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장비를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하는
일이 하는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역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역할이 있으면 뭔가 이 기구의 주된 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 동력전환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기어가 맞물리고 여기에 V벨트가 맞물려가지고 한쪽에서 모터에 연결돼가지고 동력이 전달이 되면 얘가 회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축이 회전을 하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기어를 돌려준다. 이게 이제 이 장치의 이제 목적이죠. 네,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어가 이제 얘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어에 그 동력을 전달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동되는 시스템 하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의 정밀도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하는 일이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요 리브, 얘가 하는 일이 있나요? 없죠. 그냥 형태적인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이게 여기 요 부분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못 버티니까 저 부분 두께 빼고 기울어지는 걸 막아주려고 있는 그냥 서포트, 지지대의 역할일 뿐이지 저 자체가 어떤 이제 가동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조립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즉 저렇게 하는 일이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기아공차를 지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막말로 해서 얘가 그럴 일은 없지만 무브 한 3mm 더 이렇게 나갔어. 3mm. 요 위에 것까지 온 거 줄게. 원래 도면보다 3mm 더 이렇게 가서 제작이 됐어. 문제될 거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기구가 동작하는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도 안 줘. 단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좌우가 이제 대칭이 아니니까 좀 보기 좀 그렇고. 그쵸? 그리고 3mm가 늘어났으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무게가 좀 그만큼 더 무거워졌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이 기구가 갖고 있는 해야 되는 역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저 정도로 정밀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기어공차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mm가 벌어지느냐? 아니죠. 일반 공차가 몇 mm예요. 그렇죠? 여긴 주물의 일반 공차니까 한 1, 2mm 벌어지겠지. 그렇죠? 어차피 그 범주 내예요, 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까지 제어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밀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조립돼 있는 면이다. 조립해가지고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부품이 조립됐다라는 건 조립돼가지고 닿았다라는 건 그 면은 어쨌든 조립상에서 어떤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면과 이 면을 닿아가지고 이 부품의 위치를 자세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아를 고치는, 기아공차를 붙여주는, 이제 부분은 전부 다 조립되는 면이다. 라는 거를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체에다가 기아공차를 붙여주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기아공차를 붙여야 되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면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바닥면. 일단 바닥부터 봤어요. 바닥인데, 바닥이 이제 요 조립도를 보면은 하는 일이 없어.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하는 일이 없냐.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얘는 조립되는 면이죠. 다른 부품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돼요? 결국 이 바닥을 어딘가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조립이죠. 그리고 요 바닥에 보면, 베이스에 보면 요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쪽에도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뚫려 있고, 네 개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저 구멍 왜 뚫려 있어? 바닥에 내려놓고 저 구멍에다가 볼트 넣어가지고 체결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죠. 그쵸? 결국은 이 메인 장비가 메인으로 조립되는 면은 어느 면이다? 이 면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제가 그걸 표시를 할게요. 우리가 안 쓴 색깔로. 우리가 선홍색을 안 썼으니까 선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면은 일단 기아공차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색깔을 넣은 데가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 형체가 어떤 형체냐라는 건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형체에 대한 명칭, 기아공차에 관련된 형체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냐? 공칭 형체. 공칭 형체는 뭐냐면 우리가 기아공차를 지정하는 형체를 얘기해요. 지시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형상에는 기아공차 지시자가 붙게 돼요. 형상에 관련된 치수에는. 그게 이제 공칭 형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텀 형체예요. 데이텀 형체. 데이텀 형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데이텀 설명한 그 영상 쪽에 가면은 거기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데이텀 형체 또는 이걸 이제 데이텀 피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데이텀 형체는 좀 어색하고 데이텀 피처라는 말이 더 익숙해요. 형체라는 건 좀 이상한데.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요 표시한 데는 데이텀 형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공칭 형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데이텀 형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기구적으로 보면 얘가 어딘가에 내려놔질 거 아니에요. 내려놔서 딱 이면을 통해서 내려놔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서지는 자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얘예요. 그렇죠. 이면이죠. 이 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가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저러면 저희가 가장 설치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저기가 데이텀 형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 형체에는 뭐가 붙냐면 데이텀 지시자가 붙죠. 데이텀 지시자가.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데이텀 형체가 데이텀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데이텀 설명한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가 데이텀 표시자를 붙여준 그 형상은 데이텀이 아니에요. 데이텀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면은 데이텀 형체이지 데이텀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데이텀이라는 것은 데이텀 형체를 통해서 유도돼서 나오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데이텀 설명할 때 했던 걸 안 지웠는데 우리가 도면상에다 봤을 때는 요 뒤에 건 지울게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요 바닥에다 이제 데이텀 A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 데이텀 A라고 딱 지시를 했으면 얘가 데이텀이라는 게 아니라 이면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텀 면이 있는 거예요. 데이텀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론적으로 완벽한 형체예요. 그러면 도면에서 제가 일직선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데이텀은 일직선이어야 돼. 근데 이 바닥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한다 그래도 표면에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거칠기를 가지게 되면 얘는 완벽한 형체가 아니죠. 얘로 직선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과장되게 제가 지그재그로 그렸지만 되게 미세하게 저런 거칠기들을 갖고 있다고요. 모든 제작된 표면은. 그러면 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데이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얘를 통해서 유도되는 자 결국 이제 이 완벽하지 못한 형체 막 우들두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돌출된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닥에 딱딱 닿는 어떤 이제 이론적으로 완벽한 평면에 딱딱 닿는 두 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의해서 뭐예요? 이 전체의 자세가 결정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텀으로 보는 건 뭐냐? 이 바닥면을 통해서 유도가 된 이론적으로 완벽한 저 직선. 저게 데이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측면이 데이텀에 대해서 90도가 안 나와요. 만약에 얘가 우리가 도면상에 완벽한 90도로 제작이 됐다 그러면 이 바닥의 오돌도돌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이 중심축의 자세가 누구랑 요 바닥면하고 평행한 게 아니라 얘하고 평행해야 돼요. 데이텀하고 얘가 평행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텀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주황색으로 한 면, 저게 조립되는 면인데 저게 데이텀이냐, 그죠? 데이텀 형체냐, 아니면 공칭 형체냐, 기하 홍차를 붙여주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은 얘는 데이텀 무조건 저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은 저기다 무조건 데이텀 A를 붙여주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데이텀 A를 안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기하 홍차를 지시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하공차를 붙여주는데 이게 기하공차라는 게 딱 하나의 정답 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면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설계자, 그 다음에 가공작업자, 그 다음에 측정작업자. 이 세 사람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하공차의 그 표시 형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바닥이 데이텀이 되는 건 두 사람이 만족을 해요. 설계자. 설계자는 왜냐면 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데이텀인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닥을 데이텀 형태로 이제 지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측정자예요. 측정자는 여기가 데이텀일 때 측정하기 편해요. 만약에 얘가 데이텀이 아니면 측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불만인 사람은 누구냐? 가공작업자예요. 가공작업자는 여기를 데이텀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면은 가공해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이 면을 가공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이 면을 가공하기 위한 기준이 데이텀이 돼요. 이게 각자가 원하는 일하는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서로 안 맞아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설계자하고 측정자는 지금 기준이 일치했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일치했다 그러는데 항상 설계자하고 측정자하고 기준이 일치하냐? 아니요. 이것도 달라요. 설계자가 원하는 기준하고 측정자가 측정하기 편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오히려 측정자가 원하는 기준이 가공작업자가 원하는 기준하고 동일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기하공차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기구적인 관점, 즉 이건 설계자예요. 설계자의 관점에서의 기하공차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한 가지는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가공의 순서를 기억하고 가공작업자 기준으로 기하공차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측정 작업자를 기준으로 즉 측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측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측정 작업자의 기준에서 기하공차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안 다음에 이제 기하공차를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에서 작성을 할 거냐는 그 해당 부분에 따라서 여기는 누구를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여기는 누구를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여기는 누구를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이런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딱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나는 설계자니까 내 설계 기준대로면 무조건 갈래. 라고 한다면 이게 틀렸냐?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대신 이렇게 되면 가공작업자랑 측정작업자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건 내가 설계자니까 니들이 감안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한 얘기고. 아니면 내가 설계자가 아니야 이거 문제 이거 가공 분량 없으려면 가공작업자가 편해야 돼. 그래서 가공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형태지만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하공차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채점하기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채점하기 제일 어려운 게 얘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작성하게 되면은 이게 설계자 기준, 측정자 기준, 그 다음에 가공작업자 기준 이 세 개를 막 섞어서 쓰거든요. 여기는 가공작업자 기준으로 해주는 게 더 나아. 막 이렇게 막 판단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 막 섞어서 써요. 네, 섞어서 쓰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기하공차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씩. 근데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잘 헤쳐보면은 원론적인 부분은 같아요. 그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다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우리가 이제 시험 채점은 객관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도면 채점하는데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대부분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감점을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왜 감점하세요? 그거 선생님 주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도면 채점은 주관이 빠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 가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다 다르게 나와요. 왜? 서로의 설계자만의 주관이 다르니까 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채점은 이렇게 자격증 시험이든 모든 시험 채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내 윗상사가 누구냐예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윗상사가 자격증 시험 기관이고 그 상사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해! 라고 토달톨
대부분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강사가 그런 강사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안 맞아. 그건 자격증 시험에서 그걸 감점을 했어.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거야. 이거 왜 감점해요? 자격증 시험 기간에 따져. 제가 CAT나 그런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할 거예요. 그 따지는 강사가 제일 한심한 강사예요. 그럼 네가 자격증 시험을 만들어. 네가 상사가 돼.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거는 그 시험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그 회사 규정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사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지, 상사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도면을 그려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보지 마요. 그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대학 시험은 뭐예요? 이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얘기 안 해주죠. 민간 자격에서만 그거 꾸역꾸역 얘기해주죠. 그거 얘기 안 하면 민간 자격이라고 되게 뭐라고 하니까. 응시자들이. 니들 멋대로 돈 벌어먹으려고 이 짓거리 한다. 국가자격증에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국가자격증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채점 기준이라는 거는 이 시험을 설계한 사람이 그 설계한 명확한 목적을 모르면 그 채점, 그 배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못 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근데 민간 자격들 보면은 CAT도 되게 한심한 게 홈페이지 가면은 뭐 배점 얼마 그거 왜 적어줘요? 한심한 행위예요. 적어주면 안 돼. 그거 적어주면 민원만 많아지고 논란만 많아져요. 그냥 채점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거기에 민원 넣으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지 마. 그래야지. 자격증 시험 기관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지 마. 그러면은 그 자격증 시험 문제의 공정성이라든가 뭐 올바름이나 맞고 틀림은 누가 평가해? 그거는 시험 기관 내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부분이고 응시자가 또는 응시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당신들이 참견하는데 당신은 똑바로 가르치기나 해. 그거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면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평가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내 기준에 맞춰서 객관성, 그건 네 기준의 객관성이지. 그건 결국 네 주관이잖아. 결국 그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주관을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쭉 찾아보죠. 어디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찾은 데다가 기형차를 붙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기가 이제 붙여야 되는 데냐 안 붙여야 되냐. 그래서 일단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면들 뭐 이면이라든가 다 허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요 부분도 이제 다른 부품하고 닿는 부분이냐? 닿죠. 뭐가 닿아요? 볼트 머리. 볼트 머리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바꿔놓을게요. 여기에 기어공차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지금은 기아 공차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모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실제로 똑같아요. 기어공차를 붙이는 이렇게 치수 기입 다 하고 표면거식 기호까지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뭐냐면 자 어디 기어공차 붙일 필요가 있는가.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에 판단하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저기 있는 그려진 면들 중에서 하는 일이 있는 면인가 아니면 놀고 있는 면인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하는가 아닌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조립이 돼서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 그러면 얘가 설치될 때 바닥에 닿는 면, 얘는 설치돼서 고정할 때 볼트에 닿는 면. 다른 부품하고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마저 찾아내면 뭐예요? 자, 여기는 뭐하고 닿아요? 가스켓하고 닿죠. 이면은 가스켓하고 닿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뭔가 하는 일이 있는 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닿는 면이 뭐예요? 이면이죠. 이면이 뭐예요? 베어링하고 닿는 면. 그렇죠. 베어링하고 닿는 면. 또 여기도 뭐예요? 이면도 베어링하고 닿는 면. 그렇죠. 그럼 반대쪽 똑같죠. 가스켓하고 닿는 면. 베어링하고 닿는 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베어링하고 닿는 면. 그럼 내부에 있는 이면은
허당이죠. 왜냐면 추계 직경이 여기까지잖아. 추계 직경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비어 있잖아. 그렇죠? 요 두 면은 서로 안 닿는 거죠. 요 사이에 요만큼의 빈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는 면. 그렇죠? 이 면은 하는 일이 없는 면. 그럼 여기까지가 선홍색.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 면에 관련된 부분과 이 면에 관련된 부분과 이 면에 결국 이제 요 위아래 요거는 같은 면이죠. 원통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조립돼서 닿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닿는 면이 뭐예요? 요 위쪽에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고무 패킹이 하나 들어가고 패킹하고 딱 닿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닿는 거는 이제 여기는 허당입니다. 볼트에서 이제 여기 불완전 나사부를 해소하기 위한 여유가 있는 거고 여유 직경이 있는 거고 실제 나사 체결. 근데 나사 체결 같은 경우는 나사가 닿잖아요. 나사 부분의 기하 공차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미 가공 방식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사를 이용해서 기하 공차를 정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 있는 나사의 중심과 이제 그거를 거기에 이제 껴지는 체결되는 부품이 중심이 딱 맞아야 되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요 나사가 구성하고 있는 요 중심과 요 이제 립불의 중심이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이게 뭐 이제 얘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만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고 볼트 체결도 마찬가지죠. 예. 볼트 체결도 요 중심이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만큼의 나사 여유가 있어요. 나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중심이 안 맞는다고 뭐 요 커버가 안 끼워진다든가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사,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나사가 아닌 일반적인 나사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하공차 망세가 지시가 되지 않아요. 나사 빠지는 게 좋습니다. 여지까지 나온 이제 시험 문제, 물론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모르겠어요. 여지까지 나온 시험 문제 중에 나사를 이용해서 기하공차를 정의하는 나사가 데이텀이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 기하공차 쪽 가면은 나사 쪽을 정의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사 산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유효지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끝지름을 기준으로 하냐면 골지름을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죠 기하공차에. 네, 아주 특수한 형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닿는 면은 이제 이면하고 이면하고 이면이에요. 요 세 면. 고무 패킹하고 닿는 거죠. 세 면. 어쨌든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이니까 얘도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면이다. 그러면 이 부품에서 이제 어떤 이제 조립이 돼서 닿는 면은 전부 다 체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끊을 거고 지금은 이제 닿는 면을 선정을 한 거예요. 닿는 면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저기에 이제 기하공차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하공차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면이 닿는 면인데 닿는 면이긴 한데 꼭 기하공차가 정의될 정도로 정밀해야 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디가 조립돼서 하는 역할이 있는 면이다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면의 역할을 봤을 때 기하공차가 정의될 정도로 정밀도를 요구하는가를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기하공차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 개요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체에 대한 기하공차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